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됩니다. 오늘은 화려한 재력과 부부의 삶 속에 숨겨진 음모와 배신, 그리고 그 결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3월의 어느 봄날, 윤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들을 바라봤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남자였다.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윤태수였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다. 장남 윤재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22세의 재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다. 차남 윤성호는 19세로 대학생이었다. 막내 윤미호는 17세 고등학생이었다. 얘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윤태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은 긴장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낼 때는 보통 큰 일이 있을 때였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재호가 먼저 물었다. 장남으로서 가족의 일에 가장 민감한 재호였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윤태수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다. 아이들도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재혼 이야기를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었다. 누구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예숙이라는 분이야. 37세고 좋은 분이다. 재호는 계산을 해봤다. 37세라면 아버지보다 15살이나 어렸다. 재호와는 15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재호는 당황했다. 너무 젊으신 것 아닌가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윤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혜숙 씨는 어떤 분이세요? 미호가 물었다. 딸로서 새 어머니가 될 사람이 궁금했다. 착하고 현명한 분이야. 너희들도 만나보면 알 거다. 윤태수는 김혜숙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대학도 나왔고 영어도 잘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재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다. 그런 조건이라면 왜 15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하려고 할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언제 결혼하실 건가요? 다음 달에 할 예정이다. 간단하게 할 거야. 아이들은 놀랐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가장이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재호가 말했다.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이었다. 성호와 미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윤태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사실 아이들의 반대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여주니 마음이 편했다. 한 달 후 윤태수와 김예숙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김예숙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재호는 새어머니를 자세히 봤다. 확실히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무언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웃을 때도 완벽했고 말할 때도 신중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다. 재호야,
앞으로 잘 부탁해. 김예숙이 재호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어머니. 성호와 미호도 새어머니에게 인사했다. 모두 어색했지만 예의를 지켰다. 김예숙은 아이들에게 친절했다. 하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윤태수와 김예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김예숙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요리도 잘했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다. 아이들은 김예숙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어색했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어색했다. 김예숙도 아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떠세요? 김예숙이 재호에게 물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재호는 짧게 답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윤태수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가족들이 서로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재호는 불안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가끔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할 때 김예숙이 관심 있게 들었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다. 회사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은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김예숙의 질문들은 자연스러웠지만 재호에게는 불편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산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윤태수는 김예숙의 질문에 거리낌 없이 답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회사 규모, 부동산, 예금액,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재호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너무 순수한 것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결혼 생활에 간섭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윤태수와 김예숙의 새로운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재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날 것이었다. 재혼 후 5년이 흘렀다. 1992년 여름, 윤가의 별장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윤태수는 5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김예숙은 42세로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아이들도 모두 성장했다. 재호는 27세가 되어 아버지,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성호는 24세로 다른 회사에 취직해 있었다. 미호는 22세로 대학을 막 졸업했다. 별장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렸다. 김예숙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 올해 사업은 어떠세요? 재호가 물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잘 몰랐다. 윤태수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스타일이었다. 올해도 잘 되고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윤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건설업계가 호황이었고 윤태수의 회사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었다. 새 프로젝트요? 성호가 관심을 보였다. 응, 서울 강남에 대형 빌딩을 짓는 거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수익성이 좋을 거야. 김예숙이 끼어들었다. 그 프로젝트는 위험하지 않나요? 투자금이 너무 크면 부담이 될 텐데. 모두가 김예숙을 쳐다봤다. 평소에는 사업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척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게다가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이었다. 괜찮아. 내가 신중하게 검토했어. 윤태수는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재호는 김예숙의 질문이 신경 쓰였다. 왜 갑자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어머니는 사업을 잘 아시네요. 재호가 말했다. 약간의 견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 무역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 조금 알아요. 김예숙은 자연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재호는 이상했다. 김예숙이 무역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가 계속되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로 넘어갔다. 미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 계기였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얼마나 도움을 주실 거예요? 미호의 질문에 분위기가 묘해졌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했다. 미호 결혼할 때는 집도 사주고 예식 비용도 다 내줄 거야. 윤태수는 너그럽게 말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다. 형들은 어떠세요? 미호가 오빠들을 쳐다봤다. 재호는 이미 아파트를 사줬잖아. 성호도 결혼하면 마찬가지로 해줄 거야. 재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김예숙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그러면 재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김예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충분히 있어.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봐야죠. 혹시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김예숙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업은 항상 위험이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윤태수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김예숙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게 뭔 뜻이야? 재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김예숙의 말이 불편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계좌의 일부를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명의로 분산한다든지. 김예숙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재호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왜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윤태수가 대화를 정리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별장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눴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호는 오늘 김예숙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다. 사업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재호야,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 성호가 형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재호는 대충 둘러댔다. 동생들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할 수는 없었다. 밤늦게 재호는 혼자 테라스에 나왔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김예숙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까?
새어머니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재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와 김예숙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아이들 앞에서 재산 이야기는 조심해야 해. 왜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어. 오해요? 무슨 오해요? 김예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재호는 귀를 기울였다. 내가 재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윤태수의 말에 김혜숙은 잠시 조용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리 없어요. 하지만 김예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재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의심이 커졌다. 아버지도 김예숙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예숙에 대한 의심과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뭘 준비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2023년 10월 15일 새벽 3시. 윤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제 58세가 된 재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윤태수님의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했다. 네, 아들입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환자분이 위급합니다. 재호는 잠이 확 깼다. 88세의 아버지 윤태수는 평소에 건강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재호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 김예숙이 서 있었다. 73세가 된 김예숙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어. 김예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재호는 그것이 이상했다. 곧 성호와 미호도 도착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재호가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했다. 88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이라니. 가망이 없어 보였다. 하루 종일 가족들은 병원에서 기다렸다. 윤태수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윤태수는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다. 88세까지 장수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윤태수는 사업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재호는 김예숙을 유심히 봤다. 김예숙은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36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너무 담담한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식이 열렸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변호사는 60대 남성으로 윤태수와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가족들은 긴장한 채 기다렸다. 나 윤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전 재산의 70%를 아내 김예숙에게 상속한다. 가족들은 놀랐다. 70%라니. 너무 많은 비율이었다. 나머지 30%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재호, 성호, 미호가 각각 10%씩 받는다는 뜻이었다. 재호는 믿을 수 없었다. 이상입니다. 변조사가 유언장 읽기를 마쳤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건가요? 재호가 물었다. 네, 윤태수 님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3년 전입니다. 2020년에 작성하셨어요. 재호는 더욱 의아했다. 3년 전에 이런 유언장을 썼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했는데, 혹시 다른 유언장은 없나요? 이것이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확실하게 말했다. 하지만 재호는 납득할 수 없었다. 유언장 공개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재호가 김혜숙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 유언장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김예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재호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모르셨어요? 네, 정말 몰랐어요. 김예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성호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마음이죠. 김예숙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형제들은 거실에 남아 이야기했다. 형, 이상하지 않아? 성호가 말했다. 응,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쓸 분이 아닌데. 미호도 동의했다. 재호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평소에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했다. 특히 재산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아내에게 70%를 주겠다고 할 리 없었다. 혹시 유언장이 가짜일까?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변호사가 확인했잖아. 하지만 재호도 의심스러웠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언장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 아버지의 필체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한번 제대로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재호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옛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김예숙은 친정에 가서 며칠 머물고 있어서 집에 없었다. 재호는 아버지가 손으로 쓴 편지들을 찾았다. 회사 관련 메모들, 가족에게 쓴 편지들. 모든 것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유언장과 비교해봤다. 이상하다. 재호는 중얼거렸다.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아버지는 평소에 글씨를 또박또박 썼는데 유언장의 글씨는 조금 흘려 써진 느낌이었다. 재호는 확대경을 가져와서 더 자세히 봤다. 그러자 더욱 확실해졌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다. 성호야, 여기 좀 와봐. 재호는 동생을 불렀다. 성호는 서재로 들어왔다. 뭐야, 형.
이거 좀 봐. 아버지 편지하고 유 원장하고 필체가 다르지 않아? 성호는 두 문서를 비교해 봤다. 정말 다르네.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호는 확신이 섰다. 유 원장은 가짜였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어 쓴 것이었다. 그럼 누가 썼을까? 성호가 물었다. 재호는 바로 한 사람이 떠올랐다. 김예숙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혹시 어머니 필체를 볼 수 있을까? 어디서? 집 안 어디선가 써놓은 게 있을 거야. 형제는 집 안을 뒤져봤다. 김예숙이 쓴 메모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냉장고에 붙인 메모, 달력에 적은 스케줄. 여러 가지를 찾았다. 이거 봐. 성호가 냉장고에 붙인 메모를 가져왔다. 김예숙이 쓴 장보기 목록이었다. 재호는 그 메모와 유 원장을 비교했다. 놀랍게도 필체가 비슷했다. 특히 응과 무의 모양이 거의 같았다. 이거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성호가 소리쳤다. 조용히 해. 혹시 들을지도 몰라. 재호는 동생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다. 그럼 어머니가 유 원장을 위조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재호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다. 김예숙의 방을 조사해봤다. 옷장, 화장대, 서랍, 모든 곳을 뒤져봤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서류였다. 김예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재호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스위스 은행 계좌였다. 계좌 개설일은 2020년이었다. 유 원장 작성일과 같은 해였다. 형, 이거 어머니가 해외에 계좌를 만든 거야? 그런 것 같아. 재호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왜 해외에 계좌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유 원장 작성과 같은 시기에. 재호는 서류를 더 뒤져봤다. 그러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김예숙 명의로 된 아파트가 세 채나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성호가 놀랐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들이야. 재호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아파트들은 모두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다. 가격이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았다. 언제 산 거야?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사고 있었네.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미 김예숙 명의로 엄청난 재산을 옮겨놨다는 뜻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아시고 해준 거야? 아니면 몰래 한 거거나. 재호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알았다면 자식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다. 주식 계좌, 펀드 투자 내역, 보험 증권. 모든 것이 김예숙 명의였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재호는 분노했다. 김예숙이 결혼 후 계속 재산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거야. 성호도 화가 났다. 재호는 모든 서류를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놔뒀다. 김예숙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유 원장은 김예숙이 위조한 것이고 이미 상당한 재산을 자신 명의로 옮겨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 재호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다음 날 재호는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유 원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재호는 희망이 생겼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먼저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조 경위를 밝혀야 하고요. 재호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변호사는 관심 있게 봤다. 이 정도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호는 소송을 결심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김예숙의 음모를 막아야 했다. 유 원장 공개 후 한 달이 지났다. 김예숙은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재호는 그런 김예숙을 보며 더욱 확신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윤태수의 유언장을 작성했던 변호사 박준영이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30년 넘게 윤태수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왔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예숙이 응접실로 안내했다. 재호와 성호도 함께 자리했다. 유 원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준영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무슨 일인가요? 재호가 물었다. 박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유 원장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요? 김예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윤태수 회장님이 정말 그런 내용의 유 원장을 쓰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박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김예숙이 항변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뭔가요? 재호가 다그쳤다. 사실 윤태수 회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유 원장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회장님은 항상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상속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셨죠. 재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에게 70%를 주겠다는 유언장을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박준영의 말에 김예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박준영은 다시 망설였다. 말씀하세요. 재호가 재촉했다. 사실 유 원장을 받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나요? 평소에 윤태수 회장님은 중요한 서류는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김예숙 여사님이 가져오셨어요. 모두가 김예숙을 쳐다봤다. 김예숙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남편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갔던 겁니다. 그때 회장님이 아프셨나요? 재호가 물었다. 하지만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아픈 적이 없었다.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김예숙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다. 박준영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유 원장을 작성할 때도 이상했습니다. 뭐가요?
윤태수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신 게 아니라 이미 작성된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김예숙이 반박했다. 평소 회장님은 중요한 문서는 저와 상의하시면서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완성된 유언장을 가져오셨어요. 재호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유언장이 가짜라는 것을. 혹시 필적 감정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재호가 제안했다. 그건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박준영이 답했다. 그럼 소송을 해야겠네요. 재호의 말에 김예숙이 벌떡 일어났다. 소송이요? 왜 소송을 해야 해요? 유언장이 의심스러우니까요. 당신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건데 뭐가 의심스러워요? 김예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필적 감정을 받아봐도 문제 없겠네요. 성호가 끼어들었다. 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저를 범인 취급하는 건가요? 김예숙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준영이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박준영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김예숙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다. 박준영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김예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재호와 성호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했다. 형, 이제 확실해졌어. 응, 변호사도 의심하고 있어.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겠어. 재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날 저녁 재호는 김혜숙과 단둘이 이야기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유언장 말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김예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직접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재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필적 감정을 받아봐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김예숙은 쿨하게 답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재호는 확신했다. 김예숙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김예숙은 몰래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재호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했다. 김예숙이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일이 좀 복잡해졌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예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재호는 더욱 확신했다. 김예숙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꾸민 일이라는 것을. 재호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정리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있었다. 윤태수가 사용하던 컴퓨터, 서류들, 개인 금고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서재 한쪽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 생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증서, 은행 계좌 통장들. 재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모르는 은행 계좌 번호가 적힌 메모였다.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 같았다. 이게 뭐지? 재호는 그 메모를 자세히 봤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계좌번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재호는 급하게 은행에 확인해 봤다. 하지만 해외 계좌라서 쉽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국제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야 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정말로 윤태수 명의의 해외 계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재호가 물었다. 상속인 확인 서류를 가져오시면 가능합니다. 재호는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이 계좌 내역을 보여줬다. 재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계좌에는 정말로 50억 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입금 내역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입금자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재호가 물었다. 개인 정보라서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이름들을 메모했다. 나중에 조사해 볼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재호는 그 이름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김예숙과 관련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김예숙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였다. 이게 우연일까? 재호는 의심했다. 김예숙과 관련된 사람들이 왜 아버지 계좌에 돈을 넣었을까? 재호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연락해 봤다. 김예숙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미경이라는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윤태수의 아들 윤재호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이미경은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혹시 저희 아버지께 돈을 송금하신 적이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경은 말을 흐렸다. 해외 계좌로 송금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아, 그건 혜숙이가 부탁해서. 이미경이 실수로 말해버렸다. 김예숙이 부탁했다고요?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미경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재호는 충분히 들었다. 재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해봤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김예숙 이야기가 나오면 당황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진실을 털어놨다. 김예숙의 직장 동료였던 박수진이었다. 혜숙이가 부탁했어요. 남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달라고. 왜 그런 부탁을 했나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분산해서 넣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를 넣었나요? 5억 원 정도요.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김예숙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아버지 계좌에 돈을 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돈은 원래 누구 돈이었나요? 혜숙이 돈이었어요. 제 명의로 받아서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나요? 한 5년 전부터요. 재호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예숙이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아버지 계좌에 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재호는 더 조사해봤다. 다른 입금자들도 모두 같은 방식이었다. 김예숙의 돈을 대신 넣어준 것이었다.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50억 원이 넘었다. 김예숙이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방식으로 돈을 이동시킨 것이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야. 재호는 분노했다. 김예숙이 결혼 후 계속 이런 일을 해왔던 것이다.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었다.
재호는 성호와 미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돈을 훔친 거야? 미호가 물었다. 그런 셈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성호가 분노했다. 아버지가 모르셨을 거야. 해외 계좌니까. 재호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은행 송금 내역, 입금자들의 증언, 김예숙과의 관계 증명.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김예숙이 유 원장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혼 직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 재호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변호사는 놀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사기와 횡령으로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유리할 거예요. 재호는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예숙의 모든 음모를 밝혀낼 생각이었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태수 의원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호는 원고로, 김예숙은 피고로 법정에 섰다. 36년 동안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적이 되어 마주하고 있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에는 성호와 미호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새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재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님, 이 유 원장은 피고 김예숙이 위조한 것입니다. 고인 윤태수의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유 원장의 필적이 윤태수의 것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필적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 원장의 글씨는 윤태수 씨가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흉내내어 쓴 것입니다. 김예숙 측 변도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필적 감정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나이가 많아서 손이 떨렸을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글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호 측은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유 원장 위조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변호사는 해외 계좌 자료를 제출했다. 김예숙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돈을 송금한 내역들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피고는 총 52억 원을 해외 계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행위입니다. 김예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증거가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다. 김예숙 측 변호사가 해명했다. 그 돈은 피고 개인 돈입니다. 결혼 전 재산을 해외에 보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재호 측은 증인을 불렀다. 김예숙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미경이었다. 증인은 피고의 부탁으로 해외 송금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나요? 2018년부터였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라고 했나요? 혜숙이가 남편 돈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분산해서 보내야 한다고. 이미경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다. 김예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다른 증인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모두 김예숙이 남편 돈이라고 하며 송금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김예숙이 직접 증인석에 섰다. 재호 측 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피고는 언제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관심을 가진 적 없습니다. 그럼 왜 결혼 직후부터 해외 계좌를 만들었나요? 개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결혼 전에도 그런 계좌가 있었나요? 김예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피고는 고인의 사업에 대해 자주 질문했다고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 자산 규모 등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부부간의 당연한 관심입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김예숙은 답변을 회피했다. 재호 측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김예숙이 결혼 전에 다른 재벌가 남성들과 만났던 기록이었다. 피고는 결혼 전 여러 재벌가 남성들과 선을 봤습니다. 모두 나이 차이가 많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인가요? 피고가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계획했다는 증거입니다. 김예숙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공판이 진행될수록 김예숙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졌다. 유언장 위조, 재산 횡령, 계획적 접근. 모든 것이 드러났다. 마지막 변론에서 재호 측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36년간 고인을 속여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한다면 선량한 노인들이 계속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김예숙 측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36년간 고인을 성실히 내조했습니다. 일부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재판부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개월간의 재판이 끝나고 판결일이 다가왔다. 재호는 긴장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판결 당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재호는 안도했다. 이겼다는 뜻이었다. 유언장의 일부는 무효로 한다. 전체 재산의 40%는 피고에게, 60%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이었다. 김예숙이 70%를 가져갈 뻔했던 것을 40%로 줄인 것이었다. 또한 피고가 횡령한 50여 원은 상속 재산에 반환해야 한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승리였다. 김예숙이 빼돌린 돈까지 되찾은 것이었다. 김예숙은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다. 36년간의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다. 윤가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가족으로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김예숙은 판결 직후 집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재호는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음도 그 비처럼 우울했다. 이기긴 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이 슬펐다. 성호가 서재로 들어왔다. 형,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재호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다. 어머니, 연락 왔어? 아니, 아직. 김예숙은 판결 후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재호는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36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다. 형,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어머니한테 말이야. 물론 잘못은 했지만 성호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김예숙의 잘못은 명백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재산을 지켜야 했잖아.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고. 그래도 결과가 이럴 줄은 몰랐어. 미호도 서재로 들어왔다. 셋째인 미호는 이번 일로 가장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오빠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미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원래대로 살아야지. 뭘 어떻게 해? 재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 성호가 말했다. 정말 그랬다. 김예숙이 없어진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36년 동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허전했다. 그나저나 어머니는 정말 어디 간 걸까? 미호가 걱정했다. 친정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김예숙은 고아였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재호는 그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후 김예숙의 소식이 들려왔다. 김예숙의 친구가 연락을 해왔다. 김예숙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많이 초췌해지셨어요. 거의 먹지도 못하시고. 친구의 말에 재호는 마음이 아팠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재호는 김예숙을 만나러 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예숙은 말랐고 얼굴도 헬쑥했다. 어머니. 재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김예숙은 재호를 보고 놀랐다. 재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걱정돼서 왔어요. 재호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미안해. 김예숙이 갑자기 사과했다. 36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어. 너희들한테 미안해. 김예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재호도 마음이 아팠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 김예숙이 진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겼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니까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 불안했어. 그래서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응. 나중을 위해서였어. 하지만 갈수록 욕심이 커졌어. 김예숙은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 갈 곳도 없고. 재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래도 건강은 챙기세요. 재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김예숙의 근황을 알려줬다.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 미호가 말했다. 어떻게 도와? 성호가 반문했다. 최소한 생활비라도.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재호는 단호했다. 선을 그어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윤가 형제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가족 모임도 뜸해졌다.
모이면 어색했다. 김예숙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었다.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재호는 가끔 김예숙을 생각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다. 아버지, 잘했을까요? 재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재호야, 잘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재호는 꿈에서 울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뻤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호는 창밖을 봤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윤가에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가족의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진실을 밝혔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다. 재호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는 남은 가족끼리라도 화목하게 지내야 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면서